을지로위원회에서 지난 6월 달에 LG 플러스 전주 콜센터에서 일어났던 홍수현 양 죽음에 대해서 그동안 을지로위원회가 해당 기관들, 해당 회사, 거기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해서 그 문제를 모두 타결했습니다. 오늘 관련 노동자들 오시고 또 함께했던 강병원, 또 조정환, 문명 전원님들이 오셔야 되는데 강병원 오셨습니다. 오늘 현장 실습제도 개선과 또 홍수현 양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오늘 조화를 저희가 바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간단하게 우리 강병원 의원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지난 1월 저수지에서 홍수현 양의 죽음이 발견됐을 때 왜 저 꽃다운 학생이 죽음을 선택해야 됐을까 우리 국민 모두가 의아해했습니다. 그 죽음의 이면에는 고등학생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감정 노동과 업무 스트레스, 장시간 노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그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이 다 발표가 되었는데요. 앞으로 을지로위원회와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홍수현 양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동도 아니고 교육도 아닌 현장 실습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을지로위원회의 판노위와 교문위가 힘을 합쳐서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현장 실습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10만 명 넘는 학생들이 제대로 된 노동 인권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이런 감정 노동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홍수현 양의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실생들에게는 노동 인권 교육을 강화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홍양의 죽음에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현장에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희망연대 노동조합 박대성 위원장님과 LG 플러스 이정규직 지부 최영렬 지부장님 오셨습니다.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예, 이번 문제를 위해서 전주 지역에서 함께 공동대책위원회 활동을 했던 희망연대 노동조합의 위원장 박대성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힘을 써주신 우리 을지로위원회와 민주당 의원들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현장 실습생 제도의 문제, 그리고 감정노동의 문제, 그리고 이것을 모두 아우르는 간접고용 그 자체의 문제를 열심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뿐만이 아니라 시민사회 각계각층이 함께 모여서 이 문제의 해결을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이 부분이 이제 해결되면서 국회에서 의원님들과 함께 회사 측에서도 나와서 합의를 하면서 2014년도에도 이미 똑같은 곳에서 자살을 하신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고 이문수님에 대한 사과와 여러 가지 해결책도 제시하겠다라고 LG 플러스에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꼭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을 결국 전반적으로 아우르고 있는 간접고용의 문제, 지금 현재 새 정부 들어서서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제로와 시대를 열겠다라고 노동부문에서 이제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빨리 진행이 되고 더불어서 민간 부분에서도 나쁜 일자리, 제대로 되지 않은 이런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는 그런 혁신적인 한국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역할에 우리 을지로위원회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국회에서 더욱더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LG 플러스 간접고용 노동자입니다. LG 플러스에서 고객을 만나거나 고객과 통화하는 직군 중 단 한 명도 LG 플러스 직원도 그리고 직군도 없습니다. 저희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삶은 하루하루 너무 힘들어 지쳐갑니다.
상시적 고용불안, 노동조건 후퇴, 저임금에 그리고 최근에는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고 도주하는 회사가 두 곳이 나올 정도로 현장은 노동지옥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LG플러스는 방송과 통신이라는 사회 공적 자산을 이용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책임, 법적 책임, 도덕적 책임은 다 회피하고 방기하고 있습니다. LG플러스 홈서비스 노동자들이 더 이상 이런 고통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 그 을지로위원회에서 앞으로 충분한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홍수연 양의 죽음에 우리가 애도를 표하면서 뒤늦게 나온 문제를 해결하기는 했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마음으로 우리 추미애 당대표님께서 조화를 바치고 꽃을 달고 또 기도의 말씀과 함께 마지막으로 응용을 하겠습니다. 애도를 표하는 묵념을 하겠습니다. 당신님 말씀 묵념하시다. 추미애 대표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좌절을 던지다 못해서 죽음으로 마감한 간접노동자인 비정규직에 대해서 숙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면 희망을 가지는 사회여야 미래가 열리는 것인데 우리 스스로 미래의 문을 꽉 닫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명의 죽음에 대해서 보상책을 가지고 타결됐다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노동 현장은 노동 지옥입니다 하는 그 절규가 한 사람의 고통 가지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해결해내는 것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소부터 선도적으로 하는 것은 민간에도 그런 사회 분위기를 전파하기 위한 보육책이라 이렇게 받아주시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되면서 이제 비정규직은 그냥 현장에 적응하는 기간 정도로 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당당하고 떳떳하게 한 사람의 그 소중한 노동자로서 스스로의 노력에 상응하는 그런 보람과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제대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셔서 함께 애도해 주시고 또 끝까지 함께 좋은 세상, 정말 사람이 주인인 세상, 사람이 사는 세상을 열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네, 추미애 당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122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122차 최고위원 회의를 속개합니다. 추미애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신고리 원산 569기의 건설 여부를 결정칠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월요일 출범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과 같은 국가 중대사에 대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를 구성한 것은 참여민주주의의 수장을 연 것이라 할 것입니다. 최근 일각에서는 마치 지금 당장 모든 원전을 폐기하는 것처럼 하며 불안한 원전 시대의 연장을 추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탈원전은 최소 60년 이상 걸린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는 후세에 탈원전 시대를 물려주기 위한 큰 방향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탈원전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필연적인 출구이며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촉진하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제 소모적이고 정치 공세적인 논쟁을 거두고 성숙한 이성과 합리적 판단으로 올바른 미래를 어떻게 여는 것인지 공론화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대통령과 경제인 간담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벌써부터 이전 정부와는 차원이 다른 파격적인 형식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재계 인사들을 방풍 삼아 사진을 찍고 뒤로는 은밀한 독대와 불순한 거래를 일삼던 구태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로 시들었던 과거가 미래를 위한 공동체적 노력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일 것입니다. 특히 일자리 문제와 일감 몰아주기, 협력 기업과 상생 등 현안에 대한 구체적 해법이 나올 길을 기대합니다. 여기에 오랫동안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경제력 집중 문제와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결론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성장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극화 위기 상황에도 놓여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재벌 대기업에 의존하던 낙수 효과를 사실상 폐기하고 가계소득 증대 등 아래로부터의 성장, 즉 분수 효과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은 한국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번에 제시된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 혁신 성장 등 4대 기본 방향은 한순간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당이 수권 정당으로서 오랫동안 준비해온 경제정책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 당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정책과 입법 모든 면에서 전면적으로 지원하고 뒷받침하겠습니다. 더 이상 제1야당의 세금 폭탄 선동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대한 명예과세에 대해 국민의 85%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도 종부세 대상 주택이 불과 1.7%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은 세금 폭탄 마타도아로 일관했었습니다. 그 폐해는 부동산 양극화로 이어졌고 두고두고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아무리 프레임 전쟁이라고 하지만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정치권의 당연한 도리일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이 올렸던 담배세를 이제 와서 내리자는 발상은 자신들이 내세웠던 담배세 인상 명분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을 실토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금 문제만큼은 국민 생활에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만큼 정치권은 진중하고 정직한 자세로 세금 문제를 다뤄야 할 것입니다. 이틀 전에 열린 제2차 전국 법관 대표 회의에서 법원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이날 법관 블랙리스트를 비롯한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추가 조사를 대법원장에게 재차 요구하고 제도 개선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사법 독립성과 법관의 양심에 의지하는 사법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보도했다는 의혹은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양승태 대법원장은 부실한 조사 결과 뒤에 숨어 진실을 밝히는데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진실을 덮고 의혹과 논란을 묻어두기만 하는 것은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신뢰도가 OECD 42개국 중 39위로 최하위권입니다. 지금이 법원 내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사법부를 향한 불신을 회복할 적기라 할 것입니다. 대법원장은 제기된 의혹을 재조사하고 법관들의 개혁 의지와 자성 노력을 실질적으로 사법 행정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검찰 개혁과 함께 법원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에 대한 응답이라 생각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원식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민주당이 마음 아픈 꽃을 하나 달았습니다. 이렇듯 힘들고 어려운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약자들이 민주당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촛불 민심의 발화점이 되었던 적폐청산과 국민들의 일한 만큼의 대가를 보장하는 사회, 불평등, 불공정하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 명심하고 우리의 길을 온 힘을 다해서 헤쳐나가겠습니다. 촛불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권력기관의 대대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공개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녹음 파일은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불법 대선 개입 댓글에서부터 간첩 조작, 관제 극우 대거 시원, 언론 탄압 지시까지 지난 10년 동안 민주주의 파괴에 앞장섰던 국정원의 수치스러운 모습 그 치부의 일부가 드러났습니다. 천인공노할 국정원의 범죄의 성역과 시효가 있을 수 없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의 배후 규명과 함께 박근혜 정권 시절에 자행된 모든 의혹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그동안 국정원의 불법적 국내 정치 개입의 빌미로 사용되었던 국내 정보 수집 업무와 대공수사권도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공약사항일 뿐 아니라 국정원 적폐청산 TF 내에서도 제시하고 있는 그런 개혁인 만큼 우리 당은 정기국회에서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해서 국정원의 정치 중립화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 역시 뒤로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마침 어제 문무일 신임 총장이 취임했습니다. 조직 안정화에 매몰되지 말고 인적 제도적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3대 검찰개혁 과제 달성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과 검찰 등 양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을 시작으로 국민 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새 정부 출발의 신호탄이 올랐습니다. 이제는 경제정책 구현을 위한 상생과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제 사실상 첫 문재인 정부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의 대통령은 정부 조직이 개편되고 추경이 확정되었다. 그것으로 새 정부의 틀이 갖추어졌다. 이제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발한 셈이 되었다. 추경의 경우 정부가 속도감 있게 집행하는 것이 과제다. 추경과 목적 예비비의 조속한 집행을 통해 추경이 실제로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실업의 완화에 효과가 있고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증으로 보여주길 바란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시동을 거는 단계였다면 이제 힘차게 출발해서 5년간 쉼없이 달려가야 합니다. 국회와 당도 다시 심기일전하고 당정청이 협심하여 문재인 정부 최우선 과제인 민생과 일자리를 당에서부터 철저히 챙겨나가겠습니다. 출발의 신호탄이 바로 어제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5개년 경제정책은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 성장, 공정 경제라는 네 가지 축으로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하는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경제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온 사륜구동 성장 전략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얼마나 중요하고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슈퍼리치 적정과세는 새 정부 경제정책과도 불가분의 관계이며 사람 중심 경제를 구현한다는 의미에서 상생과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된 조세개혁에 대한 국민 여론도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고 정치권에서도 논의의 필요성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과세 정상화 논의를 해야 합니다. 내일 당정 협의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모든 가능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구체적인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내일 모레 이틀간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이 첫 간담회가 이루어지는데 이 자리가 법인세 정상화 등 증세 논의 시작점이 되어도 좋을 것입니다. 상생 과세의 취지는 소위 부자들을 못 살게 하는 마이너스 과세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잘 살게 하는 플러스 과세입니다. 대기업이 능동적, 주도적으로 논의의 중심에 들어온다면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고 더 발전적인 조세개혁안도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기업의 협조가 필요하고 고용 확대와 과세 정상화가 두 축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상생과세 논의에 대기업이 앞장선다면 지난 정부 특혜와 거래로 얼룩진 재벌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공정한 대기업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남춘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이방위원들의 기업초로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어제 25일 최종적으로 무산된 것은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정권이 언론에 개입하거나 언론사 사장을 교체했던 사례는 지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도 국가순위는 2006년 30위권에서 2017년 60위 이하로 급격하게 떨어졌고 언론 자유국에서 언론 부분적 자유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자유한국당 미방위원들이나 정치인들의 책임이 적지 않을 것임에도 반성하고 자숙하는 것이 아니라 적반하장적으로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방송 장악 의도 의논하면서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미방위 모 의원은 청문회 과정에서 KBS와 MBC가 협조를 안 해서 종편을 만들어줬다는 것이 팩트라고 말을 하면서 방송사를 정권에 협조해야 하는 하수인증으로 취급하는 부적절한 언론관을 유감없이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효성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특정 세력에 휘둘리거나 편향되지 않는 정상적인 방송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소신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수십 년간 학문활동과 공적 활동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주장해온 분입니다. 국민들은 과거 방송 언론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던 전례가 있는 자유한국당에서 방통위원장 임명을 막아서는 것을 적반하장 또는 발목 잡기로밖에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방송의 공익성, 공공성 훼손에 대한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면 코드 인사, 편향적 인사라는 명분 없는 비판을 당장 중단하고 언론개혁,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촛불 민심이 바라는 언론적폐 청산과 개혁을 위해서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촉구합니다. 네, 다음은 박범계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당대표께서 지금 법원에 일어나고 있는 전국
후 법관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말씀을 했습니다. 첨언한다면 양승태 대법원장께서는 전국 법관회의 대표자들이 요구하는 전국 법관회의라는 형식을 수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법관회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야지 제도로서 완성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미 전국 법관회의는 시작이 됐고 대표자까지 뽑았습니다. 양 대법원장께서 그 제도를 받아들이기로 하신 이왕 그렇다면 전국 법관회의 대표자 회의에서 요구하는 법관의 블랙리스트 조사를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이 순리고 논리적 규결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6일간의 검찰총장의 공석을 딛고 드디어 적폐청산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담은 신임 문무일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이 됐고 임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76일간의 공백은 어쩌면 우리나라 헌정사의 또 다른 아픔이고 또 다른 교훈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장을 수여하는 그 자리에서 정치검찰의 청산을 원하는 국민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는 2002년에 논의가 시작돼서 대통령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 기구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도입이 돼야 된다는 취지도 강조하셨습니다. 검경 수사권 논의는, 조정 논의는 필요하고 그 논의를 위해서 제3의 논의기구가 구성돼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 국민들의 염원이고 절실한 바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임 문무일 검찰총장이 하늘이 하늘 노릇하기 어렵다지만으로 표현되는 한시를 임명장 수여식에서 읊었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 당시에 김진태 검찰총장이 이미 썼던 그 한시를 재차 반복하는 것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검찰을 진심으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바꾸어달라는 그러한 바람과 열망을 신임 검찰총장도 또 우리 2천여 명의 우리 검사들도 이제는 이해하고 충분히 거기에 따라줄 것을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송현석 최고위원의 발언이겠습니다. 정부 조직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목되는 바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김대중 경제노선, 노무현 경제노선, 그리고 4차 혁명이 새로운 경제노선의 결정체입니다. 최근 자주 언급되는 용어가 4차 산업혁명입니다. 지금까지의 산업혁명과 달리 인공지능 기반의 차세대 IT 기술, 나노 기술 등의 첨단 산업 기술을 중점으로 하는 시대적 변화입니다.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 벤처기업과 같은 작은 규모의 기업들이 뭉쳐 변화를 주도해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정책이 매우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시중은행에서 출연금을 받아서 기업들에게 직접 대출과 보증을 진행하는 역할도 맡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벌써부터 중소상공인들의 기대가 한껏 고무되고 있습니다.
그간 대기업에 밀리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며 업무 처리했던 번거로움이 줄어들 뿐 아니라 스스로 대한민국의 경제의 주체로 우뚝 섰는 날이 실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의미에서 중소벤처 기업부 창설은 반가운 일입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민주주의 시장 경제, 생산적 복지를 국정지표로 추진했습니다. 시장 경제에서는 경제민주화와 함께 중소기업 육성을 특히 강조하셨습니다. 박정희의 경제 패러다임이 수출 대기업 중심이었다면 김대중의 경제 노선은 대중경제 노선, 즉 경제 주체들이 모두 활약하는 노선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정책을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2003년 참여정부는 지역계층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3대 양극화 해소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지난주 국정자문위원회 기획위가 발표한 경제 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성장 양극화 시대에 맞는 경제 패러다임, 바로 사람 중심 경제와 국민 성장입니다. 결국 지난 한세기 동안 우리 민주 세력이 끊임없이 추구해온 경제 노선의 승리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경제를 향한 힘찬 전진을 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임동호 최고위원의 발언이겠습니다. 네, 지역 얘기 좀 하겠습니다. 현재 무상급식 얘기가 나온 지 오래됐는데 경상남도도 홍준표 도지사가 경상남도 도지사 지역을 그만두면서 이제 드디어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서 자유한국당 의원 90% 구성된 경남도 의회에서도 추가주까지 무상급식 확대를 활발하게 논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울산에 있는 중학교 무상급식률은 24% 정도로 전국 꼴찌이고 전국 87%의 한상 못 미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교육청이 40%, 그 다음 광역단체 지방자치단체가 30% 정도로 급식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울산시는 교육청이 84.7%, 울산시 6.2%, 기초자치단체가 9%로 지금 굉장히 지자체에 급식비 지원 부담비를 높여야 합니다. 대표적인 무상급식 불모지인 영남권에 특히 지자체장들의 마인드 혁신이 요청되고 시대적 변화 상황에 함께해야 하겠습니다. 얼마 전 울산의 자유한국당 소속의 대부분인 울산 중구의회가 동료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우리 민주당 의원을 제명시켰습니다. 제명이라는 것이 징계의 재량 적정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갖췄는지 의문이며 거대 정당 자유한국당이 의회에서 과다한 결정으로 주민 직접 선거를 결과를 모호한 셈입니다. 당초 사건의 당사자인 자유한국당 의원, 의당 의원 간의 사실 공방에 대해서는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대다수인 의회가 무슨 근거로 제명이라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를 하였는가 배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관위나 경찰, 검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 사안을 가지고 법적 처벌 이전에 지방의회가 자체로 제명을 시킨 것은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관이 할 일은 아닐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양 당사자 간의 문제를 의회 내로 끌어들여서 거대 정당이라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민주당 의원 기초로 제명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자유한국당의 복잡한 내부 사정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술수로 배후에서 누군가 조정하지 않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시당은 지역 주민과 함께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행위를 강력 규탄하고 법적 정치적 대응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